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조변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유연한 조직의 설계. 자, 조직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죠.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내가 저 목표를 내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자원들, 네, 그 자원들 중에는 material resource, 네,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 financial resource, 네, 여기 재무적 자원들도 있고 또 다른 자원들 중에 human resource, 우리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인적 자원은 다른 자원과 다르게 다른 자원들이 평균을 예측 가능하다면 인적 자원은 어떻게? 네, 변동성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자원들, 이 자원이 모여있는 조직을 어떻게 잘 디자인할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다룰 주제고, 다음 주는 그 조직 안에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할까? 동기부여, 그 부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직이란 무엇인지 의미하고 그 조직이 수행할 직무, 특히 직무 전문화의 개념을 이해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부서라는 거죠. 자, 부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부서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부분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 영어로는 empowerment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과 자, 관리의 범위, 조직의 구조, 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자시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조직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 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사람. 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이 특정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한.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목적형 전치사 for. 자, 우리가 profit, 즉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것들을 이익을 뭐라고 하죠? 영리. 자, 그래서 영리 조직. 자, 그런데 이익이 목적인 것이 아니야. non-profit, 비영리 조직. 그래서 조직의 여러 가지 구분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휴학생, 복학생, 그리고 재학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 1학년, 2학년. 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그룹 중에 하나의 집단원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업, 즉 영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의 형태에 따라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직은 그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자, 그 부분들이 2명이든 20명이든 2만 명, 20만 명이든 동일한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조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자, 그것이 조직에 대한 그림, 조직도 오거니제이셔널 차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거니제이셔널 차트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조직 내에서 직위, 이 부분들은 직책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직위와 그리고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직위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휘계통, 체인 오브 커맨드라고 얘기하는데 상하 간의 관계죠. 자, 지금 보시면 사장이 있고 생산 운영 담당 부사장이 있고 생산 운영 담당 부사장 밑에 여기에서 공장장이 1공장장, 2공장장, 1공장장 밑에 여기 부서관리자, 부서관리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이 직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관계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하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스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휘계통에 있어서 여기서 직접적인 지휘계통에 있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참모라고 얘기하죠.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자 그런 관계도 있고 자 그러니까 꼭 여기에 명령체계의 상명하복의 관계 말고 자문이나 이런 관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네, 그것이 네, 조직도라는 거죠. 자, 조직도, 자, 그러면은 조직도를 한눈에 보여주면 작은 조직에서도 조직도는 상당히 유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죠? 왜냐면 각 사람들의 직위하고 관계를, 자, 내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직도는 상당히 유용한데, 자, 그런데 대기업도 이런 상세한 조직도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서 직위라는 부분들 자체가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직위들을 가지고 있고 환경의 변화는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직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그런 직위들 자체를 다 작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도 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A, B, C, D 이렇게 해서 조직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이쪽 조직이 조금 바뀌다가 저쪽 조직이 바뀌다가 항상 조직은 부분적으로 변경해 나가니까 하나가 변경이 완성되기 전에 또 다른 데서 변경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마치 동영상을 찍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직도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사진을 찍는 그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지화면 같은 느낌인데 실제 조직은 어떻게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나 갖추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조직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네, 직위, 또 하나는 네, 여기서 관계입니다. 자, 그 직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R, N, R 이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는데 R&R은 역할과 role and 책임, responsibility 입니다. 자, R&R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임무와 역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임무와 역할에서 순서가 있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유의하셨으면 해요. 역할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인, 설관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맞춰서 여기에서 역할을 만드는 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위인설관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우리가 전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일거리들을 나누어 쓸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무엇이다? 롤이 있고 역할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 역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책임이 발생한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역할, 그 부분들 우리가 직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직무, 내가 수행해야 될 조직에서의 나의 임무이죠. 조직 내 나의 임무가 직무가 되는데, 자, 이 직무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자, 기본적으로 이 직무는 누가 수행하죠? 어떤 한 사람이 수행하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내부적인 측면이 있고 외부적인 측면이 있겠죠.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조직에서 이 수행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수행하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부와 외부는 하나의 종업원의 내외부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목적 자체는 이 직원의 기여도인 조직 내에서의 생산성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적인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 목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서 특정한 직무의 세부적인 작업과 활동을 나누는 것.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직무를 설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게 큰 어떻게 공동의 목표가 있고 자, 역할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나누어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업무가 만들어지니까 이 개별적인 업무를 하나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한테 할당하자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부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할당되게 하기 전에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죠? 여러 직무들이 쪼개지는. 자,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 뭐가 있다? 분업화.
그럼 분업화하고 나면 나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 하나의 영역만을 수행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생활의 달인처럼 그 부분들만 잘하게 되는 전문화. 자, 전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수업 전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전문화한다. 자, 우리가 하나의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할 때 너는 커트만 담당해. 그러면 커트 전에 종업원이 여기 고객을 서빙하고 커트 후에 샴푸를 해주고 자, 이런 거 말고 커트만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 그 커트를 담당하는 그 직원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직무 전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무들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개별 작업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분들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할당한다. 자, 분리해서 어떤 사람한테 할당하는 거. 분리하면 특정한 롤이 나타나고 할당하면 responsibility, 즉 책임이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자, 그 부분들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커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서 한 부분들만 특화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 다른 업무, 저 업무, 이 업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하루 종일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배우다 끝나는 거잖아요. 작업 변경은 기본적으로 시간 손실, 즉 여기서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부분들도 효율화 시킬 수 있고, 자, 전문화된 장비를 쓰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전문화된 장비라는 것이 어떤 장비인가? 자, 전문화된 장비의 반대말은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장비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펜을 보고 계신데 이 펜은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장비예요. 이 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경영 원론 수업을 하고 있고 이 펜을 가지고 저는 경영 의사결정론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 이 펜을 가지고 제가 서비스 운영관리라는 수업도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운영관리, 품질경영 이런 수업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장비. 이 장비는 그냥 이렇게 디지타이저 위에서 여기에서 전자펜슬 기능들을 하고 있는 장비예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장비는 어떻게 해요? 다양성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전문화된 장비는 어떤 장비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삼다수 여기에서 공장에 가보시면 저기에서 여기 프리폼이라고 해서 삼다수를 담는 플라스틱 병 있죠. 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깔때기처럼 만들어진 프리폼에 바람을 싹 불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리폼, 자, 여기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겠죠. 정밀하게 특정한 온도에, 특정한 열기에, 특정한 양의 바람을 딱 집어넣어 줘가지고 프리폼 형태의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것이 정교해야 되니까. 그 장비는 되게 비쌀 텐데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전체 생산 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화된 장비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고 일반적인 장비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자, 제가 다시 여기 사례를 들어 보이면 외과 의사가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메스. 자, 메스만 가지고 여기에서 가슴과 관련되는 수술, 팔과 관련되는 수술, 모든 수술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일반적인 장비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높인다. 자, 코카콜라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콜라 원액과 물을 정밀하게 우리가 지금 맞추면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전문화된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전문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생산량이 증가됨과 동시에 그 전문화된 장비는 다른 상황에 쓸 수 있나요?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런 전문화된 장비는 어떻게 쓸까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메스를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스를 제대로 한번 쓰기 위해서는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난 다음에 레지던스 시절이나 수업 시간은 수련의 기간들을 거쳐야 정식으로 개복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장비를 쓰는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지식 집약적인 사업에서는 직무 전문화들이 나타나기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분업화가 쉬운 생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무 전문화가 쉽게 나타나는데 직무 전문화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루함이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직무 전문화,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여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여기서 이 따분함 또는 여기 저생산화, 저생산성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직무를 영어로는 job이라고 얘기하죠. job을 바꿔주는 거, job rotation, 직무 순환,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직무를 확대하는 거, job enlargement, 그리고 직무를 충실하는 거, job enrichment. 자,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간단한 직무 순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직무 순환은 뭐냐면 앞에 직무 순환을 하거나 여기 직무 확대를 하거나 직무 충실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 네, 여기에서 직무 전문화 이후에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여기 근로자들이 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따분하게 지루하게 느끼는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인 이펙트인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여기 사람들이 이 상황들 자체를 지루하게 느끼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습 능력뿐만 아니고 생산성 자체도 떨어질 것이니까요. 자, 그때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 직무 순환 여기 job rotation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자, 이번 주에는 출납 업무를 맡고 그 다음 주에는 회계 감사 업무, 그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대출 업무, 그 다음 주에는 송장 처리 업무. 자, 이렇게 새로운 여기에서 4주 동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무를 배정하면 어떻게 되죠? 매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루할 틈이 없죠. 자, 그러니까 흥미를 갖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미래 내가 무엇을 할지도 찾게 되는 학습의 효과가 있지만 이것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들한테 매일매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주려고 직원들한테 비싼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다른 측면에서 뭐가 발생한다? 생산성의 저하가 나타날 거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서라는 표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로는 department. 우리가 백화점을 뭐라고 얘기하죠? 디파트먼트 스토어. 자, 백화점. 100가지 물건이 있는 상점이라는 거죠. 보통 상점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선 쌀을 파는 상점, 여기는 건어물을 파는 상점, 여기는 옷을 파는 상점.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점은 전업화되어 있는데 백화점은 여성복도 있고 남성복도 있고 여기 조리된 반찬도 있고 스포츠웨어도 있고 귀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다양한 물건들을 한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이렇게 쪼개서 여기 디파트먼트 부서화 시켜 놓은 것이 백화점인 거죠. 자, 그래서 부서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직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쪼개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쪼개져 있지만 이 덩어리 하나는 어떻게 되죠? 이 직무들이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관리 가능하도록 묶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객에 대한 응대를 하고 고객의 연체를 안내하고 고객과 관련돼서 있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고지하고 다 어떻게? 고객. 자, 그러면 부서를 만들 때 그것이 고객별로 여기에 부서를 만든 거죠. 자, 기타적으로 기능별, 제품별, 지역별. 자, 그래서 4가지 우리가 부서화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가지 부서화 기준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기능별 부서화입니다. 자, 영어로 표현하면 기능이 뭐죠? function. 자, functiona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function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썼죠.
기능이라고도 되어 있고, 함수라는 게 뭐죠? 수를 품었다는 거죠. y는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이것이 함수죠. 여기 x에 만약에 여기에서 인풋이 있죠. 인풋은 뭐죠? 이게 x인데, 자, 여기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이고, 그럼 아웃풋. 만약에 x가 1이었다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즉 3. x가 2였다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5.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랑 지금 비슷한 거죠. 자, 어떻게? 인풋을 아웃풋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함수, 우리 기능, 같은 의미죠. 기능, 펑션 어떻게 하는 거죠?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어 주는 거. 자, 그러니까 그 번역이 한국어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지만 영어로 쓸 때, 자, 기능도 펑션, 함수도 펑션, 네,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전환 과정, 트랜지션은 모두 다 함수다 라고, 펑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기능별로 우리가 지금 여기 부서를 만드는 게 있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기능이 뭐가 있죠? 마케팅,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마케팅에, 생산 운영 담당자들은 운영 부서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단순하죠. 자, 쉽게 조정이 가능해요. 자, 마케팅 가이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생산 운영 담당자들, 자,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도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 자체가 부서 내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유의미한데, 단점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부서 이기주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펑셔널 스트럭처, 기능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리는 말이 여기에 목표를 그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좌고 우면하면 안 되는 거죠. 앞을 보고 그대로 달려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안대를 씌워줍니다. 안대를 씌워주면 앞만 보고 달리죠. 마케팅 애들은 여기서 팔기만 하고, 생산 애들은 여기서 비용만 낮추려고 하고,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은 돈을 조금 지출하려고 하면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떻게 되죠? 이 부분들이 기능 간의 장벽, 펑셔널 베리어, 기능 간 장벽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케팅과 오퍼레이션스 사이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이상한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는 그런, 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기능별 부서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능과 이 기능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펑션이죠. 그래서 기능 부서들을 넘나드는 것들을 어떻게? 크로스 펑셔널 팀. 그런데 이게 기능들이 여러 개라 그래서 다기능 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추후에 이 논의를 다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제품별 부서화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전자의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고, 삼성전자의 지금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가 있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다 제품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제품별로 부서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제품별로 부서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모바일 사업부 내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다 같이 이 부서 내에서는 마케팅도 모여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여기에서는 오퍼레이션스도 있고, 여기서도 마케팅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오퍼레이션스. 자, 그런데 이쪽 세 명이 어떻게 같은 목표를, 우리 갤럭시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쉽고, 각 제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쪽 부서에서도 재무부서가 있고, 여기에서도 재무부서가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적인 여기 활동이 부서마다 중복해서, 네,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전체 조직보다 제품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제품, 그 부분들이 시장성을 잃게 되었지만 그 조직이 제품을
여기 대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제품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지역별 부서는 간단하죠. 각각의 지리적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여기 유럽, 아시아 각각의 흔히 얘기하는 지역별 본부라는 것들을 두는 그런 체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각 지역에 여기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중동이라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이슬람이라는 표현도 들어봤고 아랍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동, 여기 이슬람, 아랍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느껴지시지만 중동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미들이스트 이거는 지리적인 표현이고 이슬람이라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표현이고 아랍이라는 것들은 민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비슷한 중동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우디 사람과 여기에서 이란 사람은 달라요. 사우디 사람들은 아랍인이고 여기에서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을 같이 믿고 있더라도 민족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여기에서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용어를 쓸 때도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돼.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르게 고객을 인식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어떻게 돼?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지역이 요구하는 고유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 자, 이것들이 각 지역별로 여러 미세 조정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리 직원이 필요하고 통제 시스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고객별 부서화 라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별 부서화와 혼재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메리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 그리고 여기 중동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고객들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고객별 부서화는 지리적인 부서화보다 더 폭넓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납품하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투 government 이렇게 해서 정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영업팀이 있고 B2B를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B2B 같은 경우는 합리성에 소구를 하고 B2C의 감성.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비즈니스라는 주체라는 부분을 갖지만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 자, 이렇게 각각의 특성들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개별적인 고객 집단에 따라서 상이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하나만 그렇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그러기는 어렵죠. 우리가 제품별로 구분을 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우리가 몇 천만 대씩 팔리고 있는데 자, 하나의 제품 밑에 지역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 내에서 우리가 조금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트남에 하나의 사업부를 해서 거기에서 신발도 생산하고 옷도 생산하고 여러 제품 부분들을 그 밑에다 둘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여러 부서들을 어떻게 하나의 기준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기준을 사용해서 좀 결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부서를 결합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앞에 얘기했던 4가지 기준을 결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황금룰이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제품과 지역을 동시에 고려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은 제품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신사, 즉 남자, 일반 여성, 아동 자, 이 부분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나눴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 밑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기능을 중심으로 나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은 다시 기능을 중심으로 나눴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기준이 황금 룰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각각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기업만의 여기 부서와 기준들을
네, 결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영어로는 empowerment.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power, 즉 권력 또는 권한이 있는데, 자, mon트라는 것들은 보통 명사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empower를 하는 것에 mon트예요. empower라는 건 어떻게 돼? 이 권한을 넘겨주는 거. 권한을 어떻게 위임하는 거예요. 자, 권한 위임. 자, 그래 권한 위임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 empowerment. 자,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권한은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요. 내가 부서장으로서 사람들한테 휴가도 줄 수 있고 사람들 보상도 줄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도 올려줄 수 있고, 자, 이런 권한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자, 월급을 올려주는 권한은 제가 부장인데, 야, 김 과장 네가 해라. 여기에서 조퇴 권한은 여기 2차장 네가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지금 권한이 있나요? 아니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총량의 권한이 네,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권한을 나눠주면 나의 권한의 축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권한 위임이 중요한 부분들은 권한, 즉 파워라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데, 나누는 활동을 할 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이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너 싫어하는 건 알아. 하지만 노력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임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내 작업, 일과 권한을 넘기는 것인데, 자, 권한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집중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반대로 어떻게 되죠? 이게 분산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화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분산화되느냐, 어느 정도 권한 위험이 안 되고 있느냐, 많이 되고 있느냐,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 권한 위임은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네, 책임을 할당하는 거예요. 너 이 일 네가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의무를 먼저. 자,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든다면 옷을 여기 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있고, 옷을 이렇게 여기 미싱을 가지고 만드는 단계가 있고, 그 옷을 다림질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재단을 하는 것이 너의 임무야. 이렇게 네,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 네가 여기 옷감을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 옷감은 누구로부터 사올지, 이런 것들은 네가 결정을 해도 돼.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업무에 대한 내가 주인이겠죠. 주인이라는 게 뭐죠? 그 업무를 소유한, 소유한 사람, 이게 주인인데, 이 주인인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 오너십이 생기는 거죠. 자, 오너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완성이 됐다면 책무, 네, accountability, 책무를 할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거는 네 거야.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해. 자,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파워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우리가 조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권한들 자체가 중간관리자 위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하위 직급 사람한테 권한을 넘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권한을 넘기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기에서 책임 영역들, 권한 영역들이 축소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일을 넘기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되니까 이게 잘 완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여기 밑에가 치고 올라오면은 어떡하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은 얘한테, 이 일은 얘한테, 이 일은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것들이 잘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한 위임이 잘 안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중앙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화되는 상황에서는 권한 위임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왜 하고 있을까요?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중앙 집중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보다는 분권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네, 상당히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중앙적인 집권적인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군대. 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자, 저 적군이 저기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런 거 생각하나요? 아니요. 진격!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양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는 분권화 되는 것이 훨씬 더 네,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권화 조직의 대표적인 부분들 우리가 버크셔웨이 어떤 회사죠? 네, 워렌 버핏의 회사이죠. 워렌 버핏의 펀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자, 각각의 다양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 버크셔웨이의 통제를 소유해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버크셔웨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정도만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어떻게 된다? 믿었기 때문에 맡긴 상황이니까 내가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관리와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무엇을? 네, 비용을 수반한다는 거죠. 여기 관리 감독 비용을 많이 부리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중앙집권화된 조직 군대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군대랑 비슷하게 UPS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배달을 할 때 여기 대한통운에서 배달을 할 때 그 배달을 한다는 업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파해서 분류해서 배달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버크셔웨이에 여기에는 보험회사, 여기는 철도회사, 여기에서는 IT회사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에서는 분권화보다는 집권화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엇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나의 조직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분권화 내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환경이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이 되게 예측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데 예측이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권화 상황으로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 자체의 특성이에요. 자, 의사결정 자체가 위험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애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중앙 집권화되는 성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개별적인 관리자의 능력들 자체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병원도 기본적으로는 디파트먼트 체제죠. 여기는 안과, 여기는 이비인후과. 병원장도 안과의 그 담당 전문의보다 여기 안과와 관련돼서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개별적인 관리자의 능력이 높으면 분권화 성향이 깊어지고, 자, 이런 모든 합리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관행, 즉 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세상이 변해서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 분권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에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행과 관련돼서는 앞에 외부 환경이나 의사결정의 특성이나 하위 관리자의 능력 관련돼서는 합리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중앙집권대의 분권이 결정되지만 우리가 관행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